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2주차를 맞은 국정감사는 상임위 곳곳에서 현안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만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제 국민통합위원들 그리고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신임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첫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는데 어제 자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이제 당 인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 통합 메시지를 그 당정이 같이 함께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국민 통합의 어떤 가치가 일단 통합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상견례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그 인사 이후에 사실은 그 직간접적으로 그 여러 가지 소통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상견례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당청이 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함께 그 의견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소통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그 용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당청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의 신호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여당 지도부와의 어떤 상견례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청 관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의미를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자리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뭐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되게 분출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직들 교체하는 선에서 지금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는 그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그 체제에게 좀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국민통합이 행사에 같이 했잖아요. 그 이제 위원장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인데 김한길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통합위의 그 역할론도 좀 부각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위상도 좀 제고시키려는 의도까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한길 그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한다라면 그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또 거론되는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당이 김기현 뭐 2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조속하게 이제 당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다음 주에 뭐 혁신위도 띄운다 이런 등등의 이제 일련의 조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심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차기에 또 비대위까지도 염두에 두는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앞서 이제 비서관께서는 통합이라는 키워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변화, 소통에 이어서 이번엔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잖아요. 이 흐름에서 읽을 수 있는 윤심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강서구청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감지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일단은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 소통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방식을 조금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그동안 강서구청장의 패배의 주요 원인이 결국 대국민들과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그동안 이제 그 용산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시기였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국민들의 직접 민심을 듣는 방향으로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동안은 민심 전달 방식이 주로 이제 보고 형식이었다면은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는 이 소통을 훨씬 더 현장에서 직접 그
보고받고 느끼는 이런 좀 소통의 방식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지금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1차선을 갖고 양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항상 그 트래픽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그 자동차도 방향이 두 방향에 있으면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틀림없이 아마 변화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산에서도 아마 좀 변화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소통 방식 해갖고 뭐 TPO라 해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장소, 상황에 이런 어떤 대통령의 스타일을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변화와 소통 이런 모든 것은 사실 그 통합 메시지의 그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고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소통의 방식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면 또 자기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소통 방식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나온 메시지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통합위 활동이 얼마나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부터 반성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위원들이 함께한 자리여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반성한다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제 향후에 그 지금 이제 파탄에 빠진 민생이나 경제 그리고 외교나 안보와 관련된 국정 기조로 바꾸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통합을 강조하셔가지고 이제 국민 통합적인 행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제 선출이 되면 국민 통합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을 전체적으로 좀 아울리면서 이제 야당과도 협치하면서 이제 민생 경제를 살려나가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뭐 이렇게 갈라치기라든지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그 뭔가 이런 통합에 저해되는 그런 언행들을 많이 해오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통합적인 메시지를 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합은 가치를 기저로 하는데 그 가치의 기저는 헌법이다. 그리고 자유와 연대를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등치시키면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잖아요. 그 생각이 다시 또 드는 거고 또 보편적 가치동맹, 연대를 강조하는데 보편적 가치동맹을 주장하면서 뭐 그 미국과 일본 편향적인 그런 그 진영외교, 국익보다는 그 가치를 중시하는 진영외교로 한반도의 이제 위기상을 증폭시키는 그 발언들을 또 그 이후에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건배사를 김한길 위원장이 하는데 통합은 우리부터 이렇게 또 건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이게 국민 통합, 야당을 포함한 또 시민단체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지금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더 우리 여당이 더 보수층이 더 결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그 통합을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소통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용산으로 그 수백억 들여갖고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시작했지만 도어 스태핑도 중단시킨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 오늘 또 시행령을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집회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소통을 하시겠다고 통합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는 그 정책들은 그렇게 엇박자나는 오히려 반대되는 헌법적인 기본권인 그 집회의 자유도 그것도 그 뭐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입법을 통한 것도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꼼수를 쓰는 방식으로 집회를 금지시켜 놓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찰청에서는
집회 시위 자유를 뭐 더 이렇게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행령으로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뭐 이 국민통합은 가치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하신 말씀을 갖고 자꾸 이제 그게 과연 통합의 기본 원칙이냐 이렇게 지금 대변인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그동안은 많이 정치를 못한 부분들을 사실을 이야기하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국정 운영을 사실 외교 안보에 치중해 왔었는데 이제는 내치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조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이 민생 위주로 민생 문제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자꾸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외치 내치에도 하지만은 이 정치 문제는 가능하면 당이기 때문에 당에다 위임해서 국민의힘 당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소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만나고 야당과의 통화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당청 관계의 복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금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해라는 그런 아마 주문들이 앞으로는 계속 있을 거고 또 대통령은 어떤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동안 외치 중심이었던 것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내치 중심으로 조금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와 그리고 민생을 분리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민생이나 경제를 챙긴다면 예를 들면 민생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돼야지 그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따로 하고 정책은 따로 하고 하면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저버리는 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민생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 뭐 소비자 물가부터 해서 생활물가 엄청나게 오른 거 다 알고 있고 기름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가계부채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가계부채가 2,000조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폭증하고 고금리 때문에 그 신음하는 원인은 뭐냐면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정책을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생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 민생 추경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까? 긴축 재정 해야 된다라고 건전 재정 해야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민생을 살리려는 저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또 그런 발표를 또 했던데 지자체 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지금 초부자 감세 추경은 안 하고 초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펑크 났잖아요.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59조가 세수가 지금 결손이 됐는데 그중에 지방 교부분이 23조를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까지도 지금 그거에 대한 유탄을 맞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각자 도생하라고 그렇게 지자체에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강화하라 이런 식의 지침을 주는 거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지방 정부에서 가장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의 저기를 보완해 주는 것이 지역화폐였거든요. 지역화폐 예산도 5.7조 다 영원으로 깎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R&D 예산도 삭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이렇게 정부 정책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소통한다는 것들을 뒷받침하겠고 실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씀 자꾸 대변인께서 정부가 긴축 재정한다고 해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에요. 지금 어쨌든 지금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방만한 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정확하게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방만항에서 왔던 예산들을 재편성해서 다시 하겠다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을 함부로 막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 그렇게 독립화시키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아니요, 봅니다. 그게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그 긴축 재정이라는 그 재정 정책 방향이 지금 상황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고 안 맞고 아니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이죠. 아니죠. 아니 사회적 약자나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 민생 예산을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59조 결손나서. 그리고 결손난 이유는 초부자 감세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예산이나 정책 기준을 바꿔야죠. 아니 지금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재정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교부세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가르자는 거죠. 옥석을 가려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부분인데 그거를 야당에서는 무조건 긴축재정 하지 말고 돈을 풀으라는데 돈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거 지금 상황에서 긴축 재정해서 어떻게 예. 민생 살릴 겁니까?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 대안 제시하는데 정부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옥석을 가리고 나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옥석을 가립니까? 지금 당장 23조가 지금 지방 교부세가 알겠습니다. 깜됐는데 아니 그걸 그렇게 여기까지 단편적으로 하시죠. 얘기할 사안은 아니죠. 예, 민생부터 윤석열 살려야죠.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를 고리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소통이 있을 것인가, 통합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현 상황을 짚어보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내용은 좀 갈무리를 하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여당이 밝힌 이 방침을 두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이 주목받는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에 있어서 조율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료 시스템 개혁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죠.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라고 하거든요. 평균 1000명당 2.6명인가 그렇고 OECD 평균은 3.7명인데 거의 1000명당 1명이 낮은 거 엄청나게 많이 낮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돼 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현재 3,058명인가 그래요, 매년. 그게 동결돼 와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제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의협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 무산되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서 또 의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린다라고 하면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돈벌이가 잘 되는 미용이나 성형 이런 쪽에 있는 의사들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사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필수 의료라든지 공공 의료라든지 그 지역에서의 그 의료 서비스의 격차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목적을 좀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의사 인력의 확충, 이거를 주장했던 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의협의 반대로 부딪혀서 좀 무산된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었죠. 그때 국민의힘에도 같은 또 의협의 입장으로 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수를 확대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기조로 내일 아마 그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시 처음에는 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약간 태도를 좀 바꿨어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더니 또는 의협에서 파업까지 예고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은 좀 또 입장을 수기하겠다는 입장을 약간 좀 후퇴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의협에 있는 목소리들도 잘 받아들이면서 의사 수를 이번엔 늘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드리죠. 이게 지금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확대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대는 매년 400명씩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언도 하고 했는데 그 의협의 반대에 부딪혀갖고 결국 시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왜 못했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론이 악화될까 싶어서 사실 반대한 거거든요. 그때 시행을 했더라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묻혀갖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고향이 시골 구민입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이 지금 구순에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그 살아계시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들이 없어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협에서 지금 그 의대 정원 확대를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뭐 의협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못한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2050년대 의사가 2, 3만 명 부족하다는 판결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또 국민들 의료 서비스권이 결국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필요성 면에서는 공감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반발 이야기하셨는데 네. 대안 어떤 해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가 지금 합의 사항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예. 조율이 필요하고 이거는 의협도 의협이지만은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공공의대 설립하고 지역의사제 함께 같이 추진하자. 일정 부분 상당히 그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의 논리대로 하되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대로 논리를 하되 일단은 여야가 머리 맞대서 의대 정원 확대를 그나마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할 게 아니고 그러면 여야가 국회로 그 의협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머리 맞대서 이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방식이 뭔지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국회에서는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야 그리고 의협이 함께 머리 맞대서 한다면은 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확대 이 부분을 계속 그 지속적으로 아마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던 부분들은 일단 시행 가능성이 난 높다 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행되면은 학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에 필요한 그 학교, 대학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법제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이번에는 함께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머리 맞대어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의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인턴도 해야 돼서 한 10년 걸려야지 이제 실제로 의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2035년 돼야지 그게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서 빨리 그렇게 저기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일치하는 거니까 좀 전에 우리 민주당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의협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수기 과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예. 빨리 그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조율이 좀 촘촘하게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치러진 이제 특히 어제 치러진 국정감사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방위 국정감사인데 어제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공방이 더 치열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과방위 현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죠. 일단 지금 야당에서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지금 박민 그 후보자를 지금 사퇴하라고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지금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지금 이사회가 총 11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5명 야당 측 입장에 있는 5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일단 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지금 이걸 사퇴시켜야 된다, 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 사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야당도 보면은 지난번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개최안을 사실 통과시킨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도 사실 특검 183명 표결에 찬성해야 된다고 해서 표결시킨 부분도 있고 또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태원 3사 특별도 이것도 제정안을 의결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 측 인사가 이사에서
표결을 반대했다고 해서 그 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절차상의 문제 있다 해서 이것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거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이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김우철 전 사장을 일방적으로 해임시켰잖아요. 그래서 김우철 KBS 전 사장이 지금 법원에다가 해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 결과가 20일 사흘 뒤에 20일 날 나옵니다. 그 해임 그 재판 그 선고 1, 2, 3일 앞두고 이렇게 그 절차적 정당성도 거려된 그래서 해임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그 분을 그것도 국정감사 중에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구서를 했다는 것은 이건 막무가내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박민 후보는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친분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자질적인 문제에서도 내부에서 대단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이 절차적 정당성이 그러니까 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으면 그건 무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절차가 위반이 있냐면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규칙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이사회끼리 이사회 회의에서 합의했던 10월 4일 날 추천하기로 한 그것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서기석 그 이사장이. 그래서 13일 날 그러니까 3명의 그 결선 후보자가 있었는데 4일 날 그중에서 1명을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그중에 여권 이사 1명이 사퇴를 하면서 나중에 13일 그 사이에 또 저 보수 기사 출신의 그 이사를 선임한 다음에 13일 날 그 한 명, 박민 후보자 1명만 올려놓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는 그 4일 날 추천하기로 했으면 안 됐으면 재공모해야죠. 제공만 하고 그냥 그 박민 후보만 놓고 그냥 추천을 해버린 거래죠. 그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그 KBS 본부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고발했어요. 직무유기로 직무유기 아니라 그 권한남용으로 해서 서기석 이사장을 지금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또 박민 후보자도 개인적으로 또 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일본계 다국적 기업에 3개월 동안 고문료로 1,500만 원 받은 거 그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도 한 상태거든요. 그런 의혹도 있는 후보예요. 그것도 해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하고 있고 3일 뒤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인사청문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것은 그냥 국회 무시, 국민 무시하고 그냥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 시나리오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뭐 방송 장악을 말씀하시는데요.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더 심하게 왔습니다. 그거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후보에 대한 지금 사장 후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아까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재가를 요청 인사청문회 결과를 인사를 재가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자꾸 방송 장악이다 할 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박민 사장 후보자가 도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일단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절차상 문제를 했지만 그거는 절차상 위면은요. 민주당도 국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거 다 그럼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 방송을 장악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그 후보를 자꾸 디스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KBS 내에서도 박민 지금 후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유독 나서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이게 무슨 방송 장악이 아니고 그동안 방송을 장악해 왔던 부분들이 방송을 장악을 박민 사장 오면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앞선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혀 근거도 없이 그 사실을 지금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 KBS 지금 가보십시오. 아니 서기석 이사장 고발하고 박민 후보까지 지금 고발한 그러고 있는 상황에도 뭐가 비판이 없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제 말씀 들으세요 먼저.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통위원장 억지로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앉히는 것부터 해가지고 MBC 장악하기 위해서 방문진에 대해서 감사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저기 그 방통위에서 대대적인 감사하고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저 이사들 해임시키고 KBS도 이사장 전임 이사장 그렇게 해임시키고 이사들 해임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주장이니까 내일 3일 뒤에 김우철 그 저기 그 가처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용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사장이 2명입니까? 왜 이런 일을 그렇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 국민들의 그 민의라든지 그 국민들 그리고 방송계에 있는 언론계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를 이제 대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정 언론 국민연대가 KBS가 얼마나 편파 방송을 했는지를 보면요. 지난 7개월 동안 46건이나 편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KBS의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정권 출신 그동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시켜갖고 얼마나 많은 지금 편파 보도를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출연시켜갖고 윤 대통령이 그 선제타격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그리고 특히 방미기간 동안 KBS 일라디오에서 이거 친야 성향 인사들을 패널을 총 80명을 출연시켜줍니다. 그런데 친여 성향 신여당 성향 사람은 11명밖에 출연 안 시켜줍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편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뭐 방송 장악을 위해서 뭐 했다. 지금도 KBS가 편파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 저 방송 장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과거 KBS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그건 국민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편파 보도라는 그 말에도 동의도 안 되지만 만약에 편파 보도를 하더라도 그런 언중이라든지 각종 그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그건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절차도 위법하면서 그냥 밀어붙이식으로 막 그냥 그 저 사장 바꾸고 이사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온당한 겁니까? 그의 주장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절차는 지키면서 하시라는 자,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지금 말씀 드릴게요. 예, 각각 3번씩 발언 드렸는데 한 번씩만 더 주고받고 이게 네, 얼마나 그 넘어가겠습니다. 편향을 KBS가 했냐면요. 국민 80%가 수수료 분리 징수하는데 찬성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 KBS가 너무 지나치게 편파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실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80%가 KBS는 수수료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리 징수를 하는데 80%가 찬성했다는 건 그만큼 KBS가 국민들의 신뢰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수신료 분리징수 80% 찬성한 거 국민이 찬성한 거 그거 네. 사실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근거를 대보십시오. 근거가 뭡니까 80%에? 그래. 아니 그거는 예, 어디에서 80%가 나왔어요? 조사에서 이미 나와 어디 있습니다. 조사요?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다 말씀하시면은 그거 할수 아니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한번 대통령실에서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으로 그 한 명이서 막 다수로 막 눌러도 되는 그런 그거는 방식으로 아닙니다. 그 그거야말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80% 나온 그거야말로 거예요. 예, 가짜- 잠시만요. 가짜였습니다. 예, 저희가 매주 얼마 같은 전에- 요일에 아니, 만나니까 그거야말로 네, 가짜- 다음에 아니, 기회가 얼마 되면 전에 전해주시고요. 예. 그 한국이랑 뭐 중국과의 저기 한일전 아니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할 때 클릭 버튼 뭐 조작했다 이렇게 막 또 그걸 여론 조작으로 해서 통신 검열을 하려는 식으로 의도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저기 수신료 분리증시 할 때.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더 가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도요. 통합징수 할 때도 그 40년 전에 통합징수 시작할 때에도 많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한 거죠. 근데 이건 시행령 통해서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견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절차나 수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지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요. KBS 내에서도 지도부가 목숨을 걸고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분리 징수를 하면은 KBS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이미 그런데 통과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그건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 더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행령이 통과돼서 됐는데 뭐 안 된다고 그러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아직도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KBS가 지금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가 이 분리 징수 이 하나만 갖고도요. 지금 KBS가 지금 존폐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KBS는 일단 그 KBS 지도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차 지키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죠.
알겠습니다. 가방위의 공방 못지않게 저희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벌이시게 됐는데 가방위 이야기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환노위 국감에선 어땠는지 보니까 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성 문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환노위 국감에서 어떤 부분 가장 눈에 띄셨는지요? 이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사정 중에서 노조가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아예 이제 지금 참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노총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께서 대단히 지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 기구를 잘 운영해주면 좋은데 너무 편파적으로는 발언을 자꾸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노총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참을 지금 막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구구적인 발언을 하셔가지고 사안을 더 확대시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사노위,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본인의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 기구, 이런 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인데 한쪽에 치우친 발언을 이렇게 해버리면 합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경산호 이제 그 위원장이면서 일단 중립 입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경산호 위원장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민노총이 지금 참여를 지금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노총 그동안에 민노총이 해왔던 여러 가지 지금 행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민노총의 어떤 그 한계가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간첩단 혐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주노총이 지금 이 한노총만 지금 경산호에 지금 참여 안 한 이유가 내부적인 문제로 이게 참여 안 하겠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 갈등 문제를 푸는데 본인들이 나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 민노총은 자기들이 지금 사회적 갈등 문제를 상당히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김문수 위원장을 탓할 게 아니고 민노총이 빨리 경산호에 참여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저는 문제의 본질은 민노총이 빨리 이 경산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답답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노총 원래부터 참여를 안 했어요. 안 했고 노사정이기 때문에 노조랑 사용자 측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모여야지 사회적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협의가 되고.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만 지금 반쪽만 노동계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중단했단 말이에요. 한국노총이. 중단한 이유가 김문수 위원장 때문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노조적인 그 발언을 한다든지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이러니까 한국노총조차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사정의 관계를 풀어야 될 그 당사자가 그렇게 가장 그 노사정 합의를 깨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김문수 위원장께서 해결해야죠. 아니면 노사정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정의 위원장입니까? 그러면은 사퇴하셔야죠. 아니 그러면은 김문수 위원장 지금 노사정 위원장인데 아니에요. 노사정에서 한칙이 없는데 위원장이 뭐가 본질적인 걸 자꾸 흐리는데요. 한노총도 그리고 민주노총 얘기는 전혀 딴 얘기예요. 아니요, 한노총도 중단한 이유가요. 한노총 입장에서 볼 때는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하니 한노총이 들러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보니까 한노총이 중단한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근데 김문수 위원장 때문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 왜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셔야지. 아니 민주노총은 이야기예요. 경산호에 출범할 때부터 참여를 안 했어요. 아니, 왜 참여 안 하십니까? 왜 참여 안 합니까?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딴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아니 경산호위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본인들이 생각한 거랑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던 것이고 한국노총은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경산호위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한 그런 자꾸 편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참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아니 김문수 위원장도요. 경산호위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했는데도 민노총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명분을 하시죠.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갖고 편향적인 발언을 갖고 자꾸 그 이유를 대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산호 위원장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죠. 네. 그 판을 깨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그 다른 그럼 그만두고 그런 얘기 잘 하면 판을 되죠. 깬다고 그렇게 또 알겠습니다. 막말하시면 안 되죠. 어제 진행됐던 참 무슨 국감 막말이. 이야기들 그중에 저희가 환노위 국감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은 또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대변인 그리고 허성우 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